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한국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주춤했지만은요. 당분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반도체주 순풍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반도체주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위 분들이 이 반도체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여의도의 이제 전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네. 기관 매니저 이런 네. 분들을 좀 주로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개인분들은 네. 이번 상승 랠리에서 그러니까 물량 털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승세 굉장히 좋고 하는데 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올 초만 해도 이랬으니까 아니잖아요. 어땠었죠? 정확하게. 네, 이게 원래 AI용 반도체 수요는 계속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엔비디아 GPU라고 하고요. 네. 거기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위로 싸서 쌓는 고대역폭 메모리. 맞습니다. 네. 그 시장은 계속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냐면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AI 수요는 좋았는데 이제 우리 일반 범용 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용이라고 그러면 기존의 D램, 네. 뭐 우리 DDR5나 네. LPDDR5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네. 같은 이런 쪽은 별로 수요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냐면 네. 8월 중순 이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 어떤 게 계기였어요? 이제 반도체 우리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네. 수요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 사는 네. 우리 데이터 센터에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서버용 반도체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D램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요의 한 40% 초중반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쪽은 이제 B2B라고 해서 기업들이 네. 사는 쪽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B2C라고 하면 우리 주로 스마트폰, 네.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PDDR, 네. 그리고 이제 뭐 낸드 플래시 네, 뭐 이런 네. 쪽이 있고요. 그리고 PC에 들어가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중은 30% 초중반 정도 되고요. 예. 네,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5%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요 세 가지 수요처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네. 서버 수요는 계속 좋았고요. B2C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PC 쪽은 계속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확 갑자기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B2C 쪽은 아니었고요. 서버인데 네. 기존에 계속 좋았던 AI 서버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AI 서버라고 하면 이제 생성형 AI의 연산을 담당하기 위한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GPU 중심으로 서버를 만든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수십억 합니다. 예. 서버 한 달당. 예. 그런데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갑자기 수요가 폭발한 거는 네. 일반 서버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의 CPU 2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D램도 잔뜩 넣고 이제 ESSD라고 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 스토리지를 대거 채택한 일반 서버가 있는데 이쪽 시장은 수요가 한 네. 7년 만에 폭발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 수요가 있어서 쫙 교체를 하거나 뭔가 이제 갖춰놓고 나면 쭉 쓰다가 바꿀 때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런 거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2016년에서 18년 그때 메모리 사이클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때를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슈퍼 사이클이 왜 일어났냐면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네. 서버를 대규모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대규모로 서버를 사다가 네. 한 2, 3년 동안 열심히 사다가 갑자기 네. 수요가 뚝 끊겼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메모리 사이클이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거의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수요가 끊겼었는데요. 그 서버가 투자한 지가 벌써 한 7년 됐거든요. 네. 그 교체 사이클이 온 겁니다. 그걸 미리 시장에서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거 왜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아는데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 전문가들은 네. 사실 반도체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측을 하는데 네. 왜 대다수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쪽을 몰랐냐면 네. 보통 이제 서버라는 게 네. 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썼다가 껐다가 하잖아요. 네. 안 쓸 때는 전기를 꺼놓잖아요. 그런데 서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사용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를 딱 그 데이터 센터에다 넣고 네. 전기를 켜면 네. 반도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냥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 연한이 3년에서 4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투자할 때는. 네. 그러면 2016년에서 18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20년. 그렇죠. 21년, 2년쯤 되면 교체 사이클이 와야 네. 되잖아요. 근데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이에 예. 그 서버를 오래 쓸 수 있는 개량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아, 그런 게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좀 이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술들이 개선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6년 정도 되면 교체하겠거니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하드웨어적으로 또 개량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서버를 통으로 바꿨는데 조금 이제 조금씩 네, 개선시켜가지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목에까지 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네. 갑자기 아마존이라는 세계 1등 클라우드 예. 서비스 사업자가 갑자기 8월 중순부터 주문량을 2배씩 늘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투자했던 일반 서버 교체 사이클이 오는구나. 아니 근데 네. 이제 아마존을 이렇게 바꾼다 해도 다른 기업들도 덩달아 같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회사면 제일 네. 기술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 밑에 있는 업체들도 이제는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주요 메모리 제품이 지금 아주 뭐 역대급 뭐 부족 사태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그 AI 쪽은 좋지만 일반 메모리 쪽은 안 좋으니까 네. 공급 업체들이 굉장히 그 수요 공급을 거의 아주 타이트하게 유지를 그렇죠. 했었어요. 많이 만들어놨다가 안 팔린 큰일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수요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네. 한 103 정도만 딱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3% 정도의 네. 수요 공급을 딱 맞춰왔는데요. 네. 여기서 돌발 변수가 나온 거죠. 일반 서버 쪽의 교체 수요를 아무도 예상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져서 갑자기 일반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의 뭐 A데이터의 천리바이 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D램, 낸드 플래시, 하드디스크까지 뭐 다 털어서 이제 4대 주요 메모리 제품이 동시에 부족한 게 30년 업력 중에 처음 겪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면서요.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저도 반도체를 20년 정도 봤는데요. 네. 모든 반도체가 이렇게 공급 부족인 상황은 이거 처음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처음에 한 4년 정도 가다가 2년 또 1년 하면 교체 수요가 올 거라는 걸 혹시 생각 전혀 안 하셨어요? 2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셨다면서? 네. 왜냐하면 그 일반 서버라는 거를 예. 그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투자하기 시작한 게 벌써 네. 업력이 한 7, 8년밖에 안 된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사실 메모리 수요의 전반적인 어떤 그 컨디션을 결정하는 거는 네. 스마트폰이나 PC였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서버라는 게 새로 추가된 거고요. 네. 이제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업체들이 원래 이거는 한 3, 4년 정도 되면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바꾸는 거죠. 그럼 지금 100 정도 필요한데 한 103개 정도 만들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네. 얼마가 더 필요하고 그럼 얼마나 부족해서 이게 계속 수요가 막 모자라 가지고 공급에 못 미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로 보세요? 이거를 예.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제가 책임감 없는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무슨 말씀을요? 네.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B2C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 스마트폰이 연간으로 수요가 얼마다. 그래서 뭐 미주나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네. 공급이 공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예상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연간 12억 대, 네. 뭐 PC 같은 경우는 뭐 1억 5천만 대 네. 예상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서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도 네. 자기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거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저게 어디까지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가격이라는 게 캡이 생깁니다. 네. 상한선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니까 네. 상상력이 계속해서 증폭돼서 기대감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급하게 오르는 겁니다. 네. 그 AI 인프라 확대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가
장기 호황을 이끄는 국면으로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지금 서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된 게 결국 AI 쪽에 수요가 생겨서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AI 역량이 절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AI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컴퓨팅 파워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를 얼마나 많이 갖다 놓고 거기 엔비디아 GPU를 얼마나 많이 갖다 놓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그래서 AI 서버 쪽, AI 데이터 센터 쪽에만 다 모든 관심이 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AI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 이제는 일반 서버의 수요도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도 그 고대역폭 메모리 이제 올 초에는 굉장히 그쪽으로 중심 계속 올초가 아니 계속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에 계속 그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건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모리 3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네. 마이크론 네. 3사가 제일 잘하는데 최근에 중국의 메모리 회사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오려고 했는데 중국의 CXMT, 네.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갑자기 원래 거의 제품을 내놓지 않다가 5% 물량을 갑자기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가격이 그때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고 그러면 네. 더 고부가 제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HBM과 DDR5 같은 제품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PC나 이런 거는 DDR4도 많이 쓰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DDR4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거의 이제 중국 CXMT 쪽에 많이 내주고 있고요. 지금 메모리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HBM4나 아니면 이제 DDR5, 뭐 LPDDR6 뭐 이런 식으로 차세대 제품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외국에서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은 많이 담고 있죠. 네. 또 종목을요. 일단 그 5월 상황만 해도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모건 스탠리 지수 MSCI라고 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5월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역대급으로 거의 1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9%대였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안 좋게 봤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도 AI는 좋은데 범용 메모리는 좀 애매하다. 이런 스탠스였어요. 네.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범용 메모리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네, 네. 또 하나가 정부의 정책 모멘텀입니다. 그렇죠. 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네.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거버넌스 개편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한국 시장에 대한 뷰가 180도 달라지게 되면서 네.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비중은 굉장히 낮아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급하게 채워야 되는 이슈가 생겼고 네. 근데 급하게 채우려고 보면 제일 담기 편한 게 반도체 대형주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그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고 소식 다들 전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뭐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HBM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저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헤맸죠. 못 들어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근데 뭐 이거 자체로 크게 매출이나 뭐 이익에서는 크게 기여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진입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차세대 제품인 HBM4, 네. 3E의 그 다음 후속 버전인 4가 되게 중요합니다. 3E에서 4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D램으로 아파트를 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D램 자체가 굉장히 기존의 D램보다는 훨씬 더 최선단 공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최근 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그 수주했고요. 또 애플의 이미지 센서 같은 것도 생산하기로 하면서 좀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수주는 더 확대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삼성 파운드리가 갑자기 뭐 잘하게 돼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네. 뭐 예전보다 나아진 거는 있죠. 일단 생산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아진 거는 있는데 이건 좀 지정학적인 반사이익도 있어요. 네. 지금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만의 TSMC가 네. 독보적이잖아요. 네, 네.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9%대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7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인텔이 뭐 일부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인텔은 아직 파운드리 회사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대만의 TSMC한테 끌려가는 게 별로 달갑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으로 다변화를 시켜서 네. 이제 미국의 안보 상황을 굉장히 개선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 말고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들도 요즘 흐름이 아주 좋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주주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채우고 나면 네. 시장 인덱스만큼 채우고 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라는 게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주 다 채웠으니까 이제 중소형주 뭐가 있나 보자라고 해서 조금만 들어가도 워낙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게 주가들이 많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뭔가 좀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들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올 연말. 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네. 뭐 거의 이제 한 12월부터는 그런 색깔이 확인해질 것 같고 네. 지금은 사실 소부장주들은 개인들이 많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이 연말부터 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반도체 시장을 대표님께서 언제까지 괜찮을 거로 보시는지 근거는 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빅테크들의 내년 네. 그 AI 자본 지출이 당초보다 굉장히 커졌어요, 규모가. 그래서 내년까지는 업황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서버가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의 어떤 자본 지출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업황은 내년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업황을 선반영하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 선행 지표의 성격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업황은 내년까지 좋지만 주식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거다요. 네. 근데 그 우상향할 수 이후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이미 그러면 선행지수로서 그렇죠. 선반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가 올라가려면 2027년의 전망들이 훨씬 더 좋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네. 앞으로 그 전망을 볼 때 최대 복병은 트럼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세 부분하고 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 이것도 최근 이제 급부상하면서 반도체 주가가 쭉쭉 나가는데 조금 이제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 4월에 크게 당했잖아요. 시장이. 그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 그 차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시장이 폭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 특히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악재가 거듭되면 적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때처럼 크게 시장을 하락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 유권자들은 네.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자산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편중된 게 아니라 굉장히 주식형 상품이라든가 연금 이런 것도 그쪽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보면요. 네. 일단 우리는 뉴스상으로 중국이 히토류 제재를 했다.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100%. 네, 100% 관세를 매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행되는 시점을 사람들이 잘 안 보죠. 11월 맞습니다. 언제죠? 네. 히토류에 대한 제재는 12월부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시한 날짜가 네.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에이펙.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죠. 네. 예. 그래서 시장은 이미 그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거는 기싸움을 하는 거구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만나니 안 만나니 하다 결국 만나는 거로 오늘 또 재확인된 것 같고요. 네네. 그럼 뭔가 이제 그 에이펙에서는 좌우당 간의 어떤 약간의 그 결론은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히토류 무기화 전략. 근데 이 히토류가 반도체에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도 특히나 이제 소재, 네. 이제 케미칼류라든지 부품류에는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직접적으로 쓰는 것도 적진 않지만 네.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일본 업체들이 그 소재 부분을 되게 많이 담당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소재 업체들이 히토류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네. 그러면 일본 소재가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예. 메모리나 이런 쪽에도 영향이 갈 수 있죠. 네. 이제 여기까지 다 들었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타서 수익을 꽤 보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고요. 또 이제 소외됐던 분들은 이제라도 내가 들어가도 안전할까? 어느 정도 좀 마진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물량 안 뺏기게 잘 간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건 사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월 대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올랐거든요. 네. 이럴 때는 분할로 2배가 올랐나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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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분할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규모로 매수하기보다는요. 네. 이제 뭐 며칠 전에 이렇게 노이즈가 있어서 시장이 빠질 때 그때 그럴 조금 때 조금씩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단이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상단은 지금은 지금 목표 주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해서 지금 네,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네. 코스피 지수가 5,000으로 간다 그러면 네. 만약에 지금 이제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수학적으로 돌려보면요 한 20-3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